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1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변호인으로서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졸속 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 재판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의 내용과 의미 잠시 후 일부에서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분 독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세와 거리가 컸던 공시가격을 차츰차츰 올려서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토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또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올해 국감엔 국회의원 스타는 없고 결국 이 두 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끝나지 않은 라운드와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응사격. 이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월간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 10월의 정치권 뉴스 정리해봅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감이 끝나고 국민들은 대통령과 각 정당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오래된 질문에 오늘 대법원이 답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대법원이 오늘 징역 17년을 확정한 건데요.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전화로 모셔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예. 자, 참 길고 지난한 법적 공방이었는데 오늘 대법원 선고 종합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제 다스 누구 것인가 굉장히 문제됐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 대선 때 그게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2008년도 1월에 이제 정호인 특검이 출발해서 역시 수사를 했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10년 이상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게 굉장히 많은 국민의 관심사였고 논란이었고 정호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요. 그 뇌물과 횡령 부분인데 뇌물에 대해서는 94억, 이 중에서 삼성 뇌물과 관련된 게 89억입니다. 예. 그리고 252억의 횡령, 그러니까 달수의 실소유주를 있으면서 이제 비자금 같은 걸 비자금 같은 걸 조성을 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횡령으로 인정돼서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17년이 선고가 됐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오늘 선고가 되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뇌물은 삼성께 가장 컸고요. 횡령은 다스 회사의 자산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지금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처럼 2008년 그 흔히 말하는 BBK 특검 거기는 그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검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지금 대법원 판결 기준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고소를 했잖아요.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근데 뭐 그 고발 자체 정호인 특검이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 기소되는 도화선이 되는 데 있어서는 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때 특검 때하고 지금 판결, 검찰에서 조사한 거하고 증거가 많이 확연히 다르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굉장히 많이 다르진 게 있죠. 예. 일단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히 우리가 영포 빌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는 다스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문건들을 확보를 했고 특히 다스의 이제 그 당시에 전무, 상무 그리고 뭐 사장, 전 사장, 현 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호영 특검 때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측근들이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은 1심이 됐건 2심이 됐건 대법원에서도 이걸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졸속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1심, 2심, 3심 거쳤잖아요. 예. 이걸 졸속 재판을 보기 어렵고요. 또 정치적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뭐 청탁받는다랄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아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게 정치적 보복을 운운할 수 있지만 예. 결국 기소를 해서 다 3심에서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랄지 아니면 졸속 재판이라는 것은 좀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 이게 역시 뇌물로 인정됐는데 혹 네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결과가? 그 내용 자체에서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대법원에서 뇌물로 받잖아요. 예. 그러면 뇌물 공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네네. 예.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언제 다시 수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선고 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1심이나 2심에서는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구속을 집행하는 그런 법률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구속 집행은 이제 검찰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검찰에서 집행을 위해서 소환 통보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소환 통보하면 그 다음 날 6시까지 신변 정리할 시간을 줘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아마 그때쯤 구속 집행에 응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전달했고 검찰에서는 아마 전 국가 원수라는 차원에서 예우를 해줘서 예.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재수감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디 동부구치소로 갑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그 다른 구치소보다 동부구치소 시설이 괜찮다면서요? 예. 뭐 동부구치소는 일단 서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구치소는 이제 의왕이 있고 남부구치소는 저쪽 시흥 가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동부구치소가 새로 진지 얼마 안 됐고 약간 아파트 스타일로 져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수감자들이 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 졸속 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대법원에서 결정된 만큼 뒤집어지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이제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 확정된 재판을 뒤집으려고 하면 이제 재심 청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재심이 굉장히 요건이 엄격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아마 뭐 이거 워낙 수사를 많이 하고 관련된 증거가 많아서 새로운 증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뭐 뇌물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횡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했던 사람이 유증으로 처벌받으면 모를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확정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 아마 그것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은 없고 만일 있다고 한다면은 뭐 정치적 수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치적 사면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예.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면의 요건은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어떤 굉장히 많은 국민의 어떻게 보면 논란, 국민의 어떻게 보면 기만한 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면 과정도 제가 볼 때는 쉽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난 총선 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는데 물론 뭐 무산됐습니다만 그때는 사면 조건 자체가 안 됐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면의 조건은 형이 확정이 돼야 하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파기환송심에서 20년형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검찰만 무죄 부분에서 재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미 검찰이 재상고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 다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 이제 그걸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고 거의 뭐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 심리도 이제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심리를 한번 전에 했기 때문에 예.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특별사원 조건이 일단 형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형의 3분의 1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사면 그거 상관이 없어요. 예.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 2년밖에 살지 않았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 예. 예, 무기징역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사면은 이제 통치권자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이제 3분의 2 뭐 그런 것도 이제 가석방. 가석방에서 3분의 1 정도 집행을 하고 나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는 것이지 예. 가석방이 뭐 꼭 된다는 그런 예. 얘기는 아닙니다. 예. 벌써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12월 크리스마스 사면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민 정서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그건 너무 지나치게 예.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과 재수감, 뭐 여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좀 있을 텐데 그 전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이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가 지금 다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의 입장에서 사과하는 건 좀 맞다고 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약간 사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에서 어떤 입장 정리해서 발표하기는 좀 그럴 것 같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본인이 억울하다고 아무리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당사자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억울하다는 그런 운운을 하는 것은 전 대통령으로서 자격으로서도 맞지 않고요. 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겠죠. 예. 그 두 전직 대통령이 다 수감된 상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뭐 태극기 부대도 있고 어느 정도 아직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그 보도를 봐도 측근들이 잘 모이지 않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정치 예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뇌물을 받고 하는 것은 뭐 사적 이익 아니면 뭐 제3자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 뭐 그리고 또 최근에 대통령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지력이 남아있다고 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범죄 사실 자체가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에 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지지 세력이 있다든가 지지한 사람이 있다든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는 하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는 건 곧 세금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자, 국토위 소속이시고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이죠? 아이고, 그러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적정 가격, 이거 다시 말해서 시중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실거래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그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낮게는 53%, 또 높게는 한 70%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 이것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뭐 평균 한 60% 정도 되는데 네. 그동안 이 문제가 뭐 안 나왔던 건 아니고 쭉 제기돼 왔었는데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이걸 건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그렇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 같은 것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마지막에 그러니까 2020년 4월입니다. 여야 합의로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을 합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라고 하는 계획이고 또 그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안 되니까 중저가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또 감세하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세금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은 이게 못했던 건데 현실화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시뮬레이션을 막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당연히 정부에서는 부담을 가질 텐데요. 이제 그런 계산은 한 10년 후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른바 고가주택이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도 떨어지는 거예요.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거래가, 실거래가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화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덜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뭐 현재의 집값 수준만 가지고 무조건 오를 거다, 뭐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죠. 그 시뮬레이션도 뭐 매년 집값이 5% 이상씩 상승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했던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값의 부담 때문에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집값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이 공시지가 현실화는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 정서도 뭐 강남에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서 같은데 뭐 서울 시내 한 1가구 1주택 그리고 중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 그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당정도 그걸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 그 당정이 생각하고 있는 중저가의 금액은 어느 정도이시고 또 이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대략 정부는 당초에 중저가 아파트의 기준선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아파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 이것을 조금 인상하자, 조금 높이자, 가령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 9억 원이면
시세로는 한 12억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되겠죠. 예. 이건 지금까지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왔는데 예. 그 고가주택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논의가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선이 찾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에 그 수십억짜리 고급 아파트를 소유는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부부가 다 은퇴해서 수익은 없다 지금.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경우라면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이렇게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데서 감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입이 없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더 이상 보유하기가 어려운 거라면 현실적인 선택들을 모색해야죠.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를 왜 끼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굉장히 좀 강한 정책이기 때문에 올 연말쯤이면 집값이 서서히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도 했고 전문가들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직 그 피부로 느끼어오지는 않아요. 예, 저희도 그게 이제 고민인데 뭐 예. 일부 지역은 또 많이 오르고 또 어떤 지역은 좀 떨어지는 데도 예. 있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좀 떨어지고 있다고 예. 하는데 왜 연말을 얘기를 했냐면 그 등록 임대주택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단기 임대 아파트를 없애버렸거든요. 예. 이렇게 단기 임대 주택이 그간의 임대 사업자로 혜택을 받던 것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세금 부담이 발생해서 연말쯤 되면 이걸 매물로 내놓을 거다. 그게 한 27만 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 혜택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내놓을 시점이 되면 그것이 연말쯤 될 터인데 그때쯤 되면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6월 달이 재산세 기준이 되는 달이니까 네. 뭐 그 전에 조금 매물이 많이 나와서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던데 의원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실제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든지 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런 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확실하게 매물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뭐 확실하게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나 예.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지금 대출 규제 그리고 다주택자 세금 부과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도 역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당초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는 별개로 예. 구상되고 합의되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부수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비정상적이었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한다라고 예. 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로 인한 보유세 부담들이 좀 발생한다면 추가 부수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 부동산 3법 통과 뒤에 전세 대란이 왔는데 결국은 이것은 정책의 실패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란의 문제는 저는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료 상한가가 정해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를테면 전세 기간에 갱신이 되었던 전세 매물들은 다 안정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거래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거래되는 것만 지금 전세가가 폭등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예, 이 과도기적인 현상이 좀 지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전세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할 때도 과도기적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의원님도 그게 동의하시는 모양이죠? 한 6개월 정도 그랬었죠. 요동쳤었죠. 예.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2년이라고 하는 계약 기간이 정착되면서 이제 안정화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죠.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죠. 지금
오늘 뭐 최고위원 회의 또 이낙연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자세이고 또 정당으로서 그것이 무슨 정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야 각 개인의 잘못이지요. 그게 정당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후보를 잘 내서 예.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더 책임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규도 개정해야 될 테고 뭐 전당원 투표 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꼭 개정해야 하는가, 개정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뭐 정무적 판단으로? 아마 지도부는 당헌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투표를 했는데 가결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고, 좀 동료 의원에 예. 대해서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예. 마음이 안 좋죠. 착잡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법률 위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선거법이 됐든 또 아니면 더 큰 중범죄가 됐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표결에 임했고 그래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명 투표였죠? 그렇습니다. 뭐 당론이 있었습니까? 뭐 특별히 당론은 없었는데 예. 그간에 국회법이 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입장이 계속 발표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다 감안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또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 미칠 정치적인 부담도 의원 각자가 잘 판단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이 청와대 국감이 오늘로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네.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던데 네. 뭐 기습적으로 불출석 통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서훈 안보실장의 출석 문제가 뭐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그게 이제 들어온 날짜가 17일이더라고요. 17일.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고 있는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대면 접촉하지 말고 자가격리해라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30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아마 그 때문에 오늘 당초 예정되어 있던 국감에는 출석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뭐 다음 주 나온다니까요. 네네. 지금 의원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미 대책은 마련했습니다. 예. 생활물류법을 만들어서 택배 회사들의 어떤 업무라든지 뭐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율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예. 해놨고 예. 또 동시에 표준 계약서도 각 회사와 노동자 간에 체결을 해서 합리적인 근무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이것도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또 조금 함께 동참해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뭐 당일 배송이라든지 총알 배송이라든지 막 이렇게 빨리 배달해주기를 원하는 소비 심리가 일부 있는데 예. 이런 것에도 좀 여유를 갖도록 해주고 또 이렇게 급박하게 또 이렇게 배달을 하자고 들면 또 운송료, 배송료 같은 것도 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예. 이런 그 배송료의 부담도 조금 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기왕의 대책과 별도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좀 일궈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 같이 지켜보죠. 네. 마지막으로 진성준 의원 나오셨다니까 이 문자로 민원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3630님께서 강서울 주민입니다. 우리 동네도 GTX D 노선 역사 유치 좀 힘써주세요 이렇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바쁜 와중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